그 소장님께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는 곳이 중국,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을 좀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국 경제가 일본 수출 대금을 넘어섰다고 그러고 GNI 기준으로도 일본을 앞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GDP 기준으로도 앞질렀어요. 아, 1인당 그래요? GDP 기준. 와. 지금 우리나라가 GDP를 좀 개정을 했어요. 음. 그게 사실은 국제 기준에 맞아요. 아. 세계적으로 그 IMF 통계 매뉴얼에 따라서 통계를 집계를 해요. 예, 그 통계 매뉴얼에 따르면 지금 우리 기재부가 바꾼 그게 맞아요. 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게 맞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1인당 GDP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지난해에 넘어섰어요. 와. 근데 일본은 5만 달러까지 찍었다가 3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아, 맞아요. 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지? 그게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네. 일본 엔화 가치가 달러당 네. 74엔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아. 그게 1995년쯤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달러당 음. 한때 160엔까지 갔어요. 와. 지금은 이제 140엔대 초반이지만 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럼요. 반토막 난 거 아니에요. 반토막 난 거. 그럼 GDP도 당연히 반토막 나죠. 와. 물론 정확하게 반토막은 아닌데 반토막 가까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GDP는 달러로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그럼요. 거죠. 국제 비교는 항상 달러로. 기준을 일치시켜야 돼요. 아. 그래서 미국이 달러 기준으로 GDP를 산출하니까 미국과 비교하려면 일본도 엔화 기준이 아니라 달러 기준으로 GDP를 산출해야 돼요. 아. 그 기준으로 보면 반토막 난 거죠. 아. 그럼 일본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라니까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일본 경제가 그 붕괴 국면에 들어선 거는 1980년대 그 말에 그 부동산 투기 네. 그리고 주식시장 광기 이게 80년대 말에 붕괴되면서 한때 GDP 1년 GDP의 2배만큼 재산 가치가 사라진 적이 있어요. 아. 그 영향으로 경기가 급속하게 하강하는데 1991년도부터 하강을 해요. 근데 95년, 96년, 97년부터는 경기가 살아나요. 아. 그러면 거품 붕괴의 영향은 그때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경기가 살아났다가 다시 초장기 침체의 과정을 겪게 된 거는 원인이 따로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 그렇죠. 주요 경제 지표들을 면밀히 관찰하면 이상하고 특이한 그리고 아주 중대한 큰 변화를 보이는 경제 지표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의 외환보유고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와의 관계예요. 경상수지가 흑자면 그만큼 외환보유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경상수지 흑자분보다 외환보유가 적게 늘어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렇죠. 해외 투자가 외국인의 일본 내 투자보다 일본인의 해외 투자가 더 크게 증가했다는 걸 의미해요. 국내에서 예서 수출로 벌어들여서 축적한 소득이 해외로 유출시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성장률은 떨어지고 경기 부진은 심화될 거 아니에요. 그 정책을 일본이 펼쳤다니까요. 그게 바로 엔저 정책이에요. 일본은 경제 살려낸다 하면서 엔저 정책을 무려 8번을 펼쳐요. 근데 그때마다 수출은 단기적으로 잠깐 늘었다가 오히려 달러 배수는 줄어요. 그리고 성장률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그렇게 자꾸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얘들도 그 뜨거운 날로 한번 만지잖아요. 절대 근처에 안 가요. 근데 일본은 그 뜨거운 꼴을 8번을 겪고도 지금도 그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현재 경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현재 소득 함수가 그렇게 가르쳐요.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면 GDP는 커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Y는 뭐 I 플러스 뭐 이렇게 마지막에 X 마이너스 M이잖아요. 그 마지막이 이제 수출 빼기 이제 그 수입인데 이게 이제 그 외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경상수지란 말이에요. 네.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면 소득은 늘어나는 걸로 경제에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의 경제학은
운동에너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외환을 국내에서 바꾸면 수출 기업은 당연히 그 수출 대금 받으면 엔화로 바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소득이 경제를 성장시킬 걸로 봐요.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운동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환 과정에 있는 재화들의 운동에너지를 뺏어서 순환 과정에 그 순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현재 경제가. 네. 정태학이니까. 동태적 관점에서 경제를 봐야 되는데 정태적 관점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수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더라도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끼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재화의 에너지를 뺐으니까 다른 재화의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물가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또 억제해야 되니까 경기는 부진해지잖아요. 그런 걸 모르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경제학이 무능해서 일본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지 일본 경제 관료들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뒷단까지 이렇게 멀리 봐야 되는 거군요. 여기 아이, 앞에까지만 보면 안 되고.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지금 그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주식시장의 거품이 좀 과다하게 부풀어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기적으로 지금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국가 간에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이게 붕괴되면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반드시 터진다. 이런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협력해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그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그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 영향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성장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까지 니케이 지수가 41,000을 훌쩍 넘어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데에는 엔캐리 자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일본의 그 기준금리가 0.25%니까 일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게 네. 이자율이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요. 1% 전후면 빌릴 수 있어요. 낮은 이자율의 엔 자금을 일본에서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면 이익이잖아요. 국채만 사도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금융 자본들이 엔캐리 자금을 끌어다 미국 등에 계속 투자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국제 금융 자본들은 해칭을 반드시 해요. 만약에 엔화 가치가 한때 160엔까지 갔으니까 이게 떨어지게 되면 시장에 헤매서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니까 외환은 계속해서 일본 국내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시장에 헤매면 계속해서 엔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엔화 환율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해칭을 했어요. 어떤 수단을 했냐?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 거예요. 주식시장이 외국 자본에 의해서 화랑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죠. 근데 이건 전형적인 거품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엔캐리 자금이 한없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조만간 전 엔캐리 자금이 청산 과정에 들어갈 걸로 봐요. 벌써 지금 엔화 환율이 달러당 160엔대, 140엔대가 떨어졌으니까 거의 15%가량 지금 그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떨어져서 시장에 애매해서 떨어져서 100엔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엔캐리 자금은 청산이 급속하게 이루어져요.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이루어지면 해칭했던 일본 주시장에 투입됐던 그 국제 금융 자본도 같이 소멸을 한단 말이에요. 해칭 해소가 되니까. 그래서 일본 경제에서 금융위기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터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는 아닐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경상수 식자가 워낙 규모가 아직도 큰 데다가 더 빨리 터질 때가 지금 있어요. 그게 EU고 그리고 중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본이 아마 세 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번째는 아마 미국 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렇군요. 그 일본이 경제 부활을 하기 위해서 택한 여러 가지 결단 중에서 반도체 투자가 또 요즘에 많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반도체. 그래서 대만의 TSMC하고 미국의 또 IBM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반도체 산업을 정부 주도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부활 가능할 거라 보시나요? 그거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모든 투자는 국가 경제가 성장을 지속할 때만 성공을 해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야 부가가치도 커지고 기업이익도 커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기술 특허에 투자하더라도 내수가 부진하면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낮잖아요. 반도체가 세계의 그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 반도체 기업들이 과연 일본 내에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느냐? 그게 의문이란 거죠. 일본 경기가 저성장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보다 이익률이 훨씬 낮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투자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 투자도 TSMC도 일본 내에서는 맥을 못 추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반도체를 만들어서 해외로 팔면 되잖아요. 그럼 경상수지 적자만 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 또 그 엔저 정책을 또 펼치고 하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 정책으로 일본 경기를 살리겠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 산업 투자도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도 호황을 누리게 돼요. 그렇군요. 소장님, 그 한국이 일본의 경제를 이렇게 역전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 IMF에서 이유를 찾더라고요. 그 IMF 위기 때 한국의 경제 체질이 바뀐 거죠. 구조조정도 되고. 맞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좀비 기업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해서 그 IMF를 굉장히 축복처럼 어떻게 위기이자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항상 답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갈수록 더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우리 수출기업도 그러잖아요. 네. 환율이 떨어질 때 오히려 수출은 늘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제품에서는 적자를 내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들은 150달러짜리, 200달러짜리를 개발해내야 돼요. 그래서 수출이 오히려 급증을 해요. 이건 경상수 흑자일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기업은 어느 문이 막히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고 또 위기에 처할수록 더 강해져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고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들조차도 붕괴 이게 갔잖아요. 당시에 20대 재벌 중에서 12개가 사라졌어요. 산미, 대농, 혜태 뭐 등등 많잖아요. 네. 한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성장 잠재력이 계속해서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수출도 빠르게 증가했고 경상수지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것은 물론이고 급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말에 그 호황, 2000년 초까지의 호황을 누리게 했어요. 예,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렇게 도약을 해요. 근데 일본은 경제난 속에서도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네. 엔저 정책을 통해서 혹은 좀비 기업 지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결사적인 노력. 근데 소장님,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수업을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IMF로 인해서 뭔가 경제 구조가 선진화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노동이 유연화되고 그 다음에 종신고용 체제가 무너지면서 노동자의 그런 포지션이 되게 약화됐다. 그래서 뭐 복지나 분배 이런 게 너무 약해지고 양극화로 가서 더 안 좋다 이렇게 뭔가 신자유주의 같은 용어 쓰면서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신자유주의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민영화, 개방화 그리고 규제 완화잖아요. 이거 이제 소위 말해서 워싱턴 컨센서스라 해서 맞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얘기인데 네. 이거가 악의 화신처럼 맞아요. 지금 일반인들은 알고 있고 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FTX 반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 이거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 있어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중국이
1978년도 등소평이 그 집권을 한 이후부터 네. 과감하게 개방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해요? 규제화나 그렇죠. 개방화, 민영화를 대대적으로 펼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그 경제 번영의 기타를 그때부터 다진 거예요. 규제화나 개방화, 민영화 없이 경제 번영을 누린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 세 가지는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돼요. 이게 국내 산업을 붕괴시키거나 또 고용 시장을 붕괴시키면 오히려 그 나라는 파멸적인 국면으로 가요. 지속성을 확보한 가운데 이게 추진이 되면 반드시 경제 번영을 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심각한 경제 위기에 닥쳤더라도 이 세 가지 정책을 펼치면 그 위기에서 그 파국에서 가장 단기간에 그리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고통도 적게 지불하면서 벗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막 터졌을 때 그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네. 한국은 이번 외환위기만 20년 안에 극복해도 대단하다고 평가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남미가 이미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80년대 초에 외환위기 터진 뒤로 20여 년 동안 아주 심각한 경제난을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겪었거든요. 외환위기가 계속해서 반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과감하게 이 세 가지 정책을 펼친 거예요. 네. 규제화나 개방화, 민영화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그냥 규제의 보호 속에 있던 국내 기업들 이게 규제가 싹 사라졌네. 전 죽지 살기로 그냥 죽을 맛이었죠. 특히 우리 유통기업들 세계적인 유통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점령할 걸로 봤어요. 근데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최강이에요. 우리 기업들 세계에서 최강이에요. 경쟁에서 이겨냈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유통기업들, 국제 유통기업들 국내에서 자리 잡은 게 있어요? 이마트가 심지어는 이겼잖아요. 다이소까지도 지금 일본 투자했다가 지금 한국 자본화 돼 있잖아요. 네. 기업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강한 그 추동력을 갖고 더 성장해내요. 외환위기 직후에도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외환위기를 딱 1년 만에 극복해내요. 이런 사례가 세계적으로 단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경상수지 적자도 흑자로 전환시키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네. 또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9%, 11%까지 가는데도 1년도 안 걸렸어요.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건 이 정책들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도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을 계속해서 비난해. 맞아요. 그럼 제가 항상 그러죠. 우리나라보다 성공적으로 외환위기 극복한 나라 있냐. 대박.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처참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냐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재벌들을 포함해서 기업들이 3만여 개 이상이 도산했고 종금산업 모두 다 사라졌고 금융기관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정규직 노동자 130만인이 해고됐어요. 자영업자 수십만이 도산했어요. 경제적 고통이 엄청 컸어요. 그럼 그 원인은 뭐예요? 외환위기 때문이잖아요. 네. 외환위기를 일으킨 게 그걸 일으키게 한 사람들이 경제난의 주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비난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물론 희생이 있었어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으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생산 능력을 총수요보다 더 극단적으로 억제시킨 게 구조조정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해요. 이 도산을 하는데 살아남은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생산 능력이 갑자기 줄었으니까 공급자 시장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생산기업 줄었으니까. 공급자 시장이 형성되면 기업들은 그냥 앉아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크니까 소비자들이 먼저 찾아오잖아요. 판촉 비용 필요 없어요. 수송 비용 필요 없어요. 자기네들이 먼저 가져가니까 광고 비용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유예요. 이제 이걸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조정이 없었으니까 그거를 공급과 수요가 이게 그렇게 형성이 되지가 않으니까 계속 그게 또 지속되고 해서 이제 좀비 기업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그럼요. 지금도 그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좀비 기업이라고 그래요. 네. 정리할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소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니. 일본이 그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수가 그렇게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업 호조를 유지했던 데가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자동차, 토요타. 그리고 전자제품 소니. 음. 소니가 한때 소니 몰락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2010년대 한 말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소니가 갑자기 다시 또 살아나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나요. 그렇구나. 네, 사람도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수술도 과감하게 해야 돼. 내 콩팥이 하나가 이상해서 잘라내야 돼. 그 고통이 그래서 크죠. 네. 그 소장님께서 앞으로 만약 금융위기가 일어난다면 또 하나의 진원지로 유럽을 좀 지목해 주셨잖아요. 유럽도 정말 이제 가난해졌다 그러고 정말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갔다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유럽 경제가 무너졌는지 과거에는 막 유러피언 드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미국 모델보다 유럽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불행하게도 네.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돼요. 물론 유럽 경제가 근래에 수십 년 동안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건 사실이에요. 예, 최첨단 산업에서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었으니까 낮아졌던 건 사실인데 갑자기 최근에 경제난이 심화된 데에는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봐요. 네. 미국이 고금리고 강달러니까 유럽에서 축적된 국내 저축들 더 많은 이자주는 미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수십 년 동안 축적됐던 유럽에서 축적됐던 금융 자본들 달러가 강세니까 환차익으로 미국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미국 경제는 그 덕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거기에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잘 나갔죠. 근데 반대로 그 유동성을 뺏긴 유럽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통화라는 것은 우리 몸에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해요. 혈액이 갑자기 줄어들잖아요. 10%만 줄어도 사람 죽어요. 네. 2, 3% 줄어들면 일상적인 활동 거의 못해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경제 활동이 위축돼요. 그뿐만 아니라 통화는 신용 파괴를 하기도 해요. 신용 창조 역과정. 네. 그래서 일단 유동성이 수축되면 신용 파괴율이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신용 순수매만큼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 압력으로 경제에 작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경제는 계속해서 하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 타격을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받았어요. 지금 저성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같이 고금리 정책 그리고 강원화 정책을 펼쳤으면 그 타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판단을 철저히 잘못하고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한대요.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는 그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는데 그걸 왜 그렇게 미신처럼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정책 당국자들은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얘기하면서 수출이 증가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틀렸어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기준을 일치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두 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게 부가가치든 매출 총액이든 이 기준을 일치시키면 수출은 GDP의 10%도 안 돼요. 내수가 90%란 말이에요. 그럼 GDP의 90%를 차지하는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확장되겠어요? 환율이 오를 때 확장되겠어요? 당연히 환율이 떨어질 때예요. 환율이 떨어지면 주요 원자재 우리 다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거 값싸게 사올 수 있어요. 중간재, 시설재, 뭐 소비재 다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내수는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현재 경제학이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경제 관료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경제학이 무능하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요. 대신 미국은 철저하게 실용적이에요.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 중에서 학자 출신은 버냉키가 거의 유리해요. 학자 출신이더라도 기업 현장이나 금융시장 현장에서 20, 30년 이상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정책 결정권자에 임명된 사례가 없어요. 네. 버냉키는 대공황의 최고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의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라고 해서 유일하게 임명했던 거예요. 네. 그 밖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관습법 체계잖아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은 이제 성문법 체계잖아요. 그래서 헌법이 딱 규정해 놓으면 그거 개정하지 않으면 법을 거기에 위반되는 그 법을 못 만들어요. 근데 미국은 어제 이 법을 만들었어도 오늘 다른 법 입법을 하게 되면 이 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변호사들 살기 좋은 천국이 돼 있는데 그런 단점 빼놓고는 어떻든 간에 미국은 실용성을 훨씬 중요시해요. 네. 그래서 이론이 틀렸으면 즉각 폐기. 그 정책 반영 안 해요. 과거 사례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무조건 받아들여요.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내수가 엄청 부진하잖아요. 근데 해외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걸로는 이렇게 조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매출 총액으로 보면 크게 보여요. 근데 부가가치 총액으로 보면 그 별게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해외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성장률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정부가 엔저 정책을 하루빨리 포기해야 돼요. 엔화의 점진적인 하락을, 이것도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점진적인 하락을 용인해야 돼요. 경상 적자니까 외화는 그만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에 힘에서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할 거 아니에요. 엔화 환율은 떨어지고. 그걸 용납을 하게 되면 이제 경상수지가 잠시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외국으로 떠났던 일본의 국내 저축, 또 금융 자본들이 다 돌아와요. 엔화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일본에 다시 돌아오면 환차익을 누리잖아요. 지금 이제 140엔 대 초반이니까 이게 100엔 대 밑으로 가봐요. 환차익만 40%예요. 그 환차익이 40%면 무조건 다 일본에 투자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과거에 축적된 소득, 외국에서 축적된 소득이 일본 경제에 투입이 되면 수요가 확장될 거 아니에요. 내수가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률은 높아지고 경제 생활은 금방 국민들의 경제 생활은 개선이 되죠.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에다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미국의 홀로 성장,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럼요. 그거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좀 그럴까요? 그럼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거죠. 사람이라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잘 나간 기업은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것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잘 나가는 국가는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거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면 지금 국내 경기가 지금 계속해서 부진하니까 성장률이 2%대로 떨어져 있으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그렇다면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낫죠. 지난해 우리 성장률은 미국의 반토막도 안 돼요. 미국 투자하면 이익인데 누가 그게 안 가겠어요? 아무리 규제도 그게 되겠어요? 거기에다 우리 정부는 환율 방어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투자 계속 권장하잖아요.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 주식시장 투자보다 미국 주식시장 투자가 2배 이상이에요. 국내에서 축적된 소득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흘러가잖아요. 국내 경기는 부진해지고 미국 경제는 그 도움을 받는 거죠. 지금 앞으로도 이제 그럴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잘 드렸네요. 앞으로 금융위기가 터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으려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다면 미국 투자하라고 저도 권하고 싶어요. 근데 금융위기가 터지면 주식시장 하락률도 미국이 가장 클 거예요. 부동산 시장 하락률도 미국이 가장 클 거라고.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유럽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하락률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여요. 미국 투자하셨던 분들은 대우각성하셔서 빨리 돌아오시는 게 좋아요. 근데 또 미국은 지금 금리를 인하했다 해도 5%잖아요. 그러면 아직 내릴 수 있는 폭도 굉장히 많고. 미국은 이번에 0.5% 그 파격적으로 인하를 했는데 기준금리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에 미국에 투자했던 국주의 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0.5% 인하를 했어요. 왜 했겠어요? 그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세계 주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 약세는
돌아서지 않게 하겠다는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요. 아, 실제로 지금 달러는 약세로 안 돌아섰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원화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환율 뭐 1330원대, 40원대 증가하게 생겼던데 네. 오히려 우리가 엔화가 약세가 됐잖아요. 나는 왜 그런 바보 같은 정책을 펼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일방적인 그 강요는 아니겠지만 권유에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미국이 금융위기에 빠지면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우며 처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도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나라들이 달러 약세로 돌아서는 거는 공동으로 막는 걸로 합의가 돼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대신 미국에 아마 설득한 요지는 그거였을 거예요. 금리가 터질 수도 있다. 그러니 미국이 기준금리를 먼저 낮추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동의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중앙은행들은 지금 실감하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뜻에 동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또 한번 터지면 엄청나겠네요. 그럼요. 지금은 미국은 11월 초에 지금 대선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정책의 힘이 시장의 힘을 이기는 거죠. 넘어설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만큼 강력한 의지로 주시장을 붕괴를 예방하려고 할 거예요. 현재의 강세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도 과연 그게 유지되겠냐는 거죠. 정책의 힘이 우세하면 시장의 힘이 약해지면서 경제는 더 악화돼요. 그러면 시장의 힘은 더 커져요. 정책의 힘을 압도할 정도로 커져요. 그러면 시장의 힘에 의해서 금융위기는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금융위기가 터지면 미국이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다니까요. 먼저 터지는 건 다른 나라이더라도. 그러면 한국의 상황이 지금 후순위였잖아요. 한국은 뭐 그나마 좀 탄탄하다는 걸까요?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한국은 금융위기적인 측면에서 후순위에 있잖아요. 순위가 뒤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주가지수 하락률도 미국보다는 더 작을 것이고 부동산 가격 하락률도 더 작을 것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니까 설령 터지더라도. 그 이유는 뭐예요? 뭔가 튼튼한 거예요? 아니요. 튼튼하기도 하지만 거품이 크면 클수록 그게 꺼지면 심각하게 꺼지거든요. 저희는 증시는 못 올랐으니까. 그럼요. 꺼질 게 없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경제의 그 기초 체력은 굉장히 튼튼해요. 우리 한류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 기업은 세계 최강이잖아요. 반도체 산업, 또 뭐 배터리 산업, 또 자동차 산업, 또 방위 산업 등등 모든 산업이 세계 최강이잖아요. 우리 지금 전자제품도 세계 시장에서는 최고급품 대우를 받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이유는 우리 정부 정책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고환율 정책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이지 우리 경제 체력은 세계 최강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업과 국민은 세계 최강인 게 뭐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중국이 험한 영으로 우리 엔터 산업 완전히 봉쇄했잖아요. 맞아요. 한류 차단했잖아요. 근데 우리 기업들 어떻게 했어요? 엔터 미국으로 가요. 그럼요. 동남아 시장 더 활성화시킨 건 물론이고 미국 등 중남미 시장까지 확장을 시켰고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서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시장, 중동 시장, 아프리카 시장까지 지금 한류가 각광을 받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국민과 기업의 힘이라니까요. 지금 정부 정책만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1인당 GDP는 저는 5년 안에 6만 달러 간다고 봐요. 10년 안에 10만 달러 넘어선다고 봐요.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발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만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그렇게 간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도 봐야 되잖아요. 의존도가 높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5년 후, 10년 후에 잘 될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도 그 타격을 받아요. 수출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체력이 다져져요. 그걸 해낼 것이다. 어려움에 처음만 처할수록 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200달러짜리 개발해낸다니까요.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아이고. 그렇군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망하지 않으면 절대 강하지 않아요. 민간 기업을 공기업이 절대로 못 이겨요. 왜 그러겠어요? 공기업은 안 망해요. 민간 기업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제가 원래 이 공사에서 조사부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어요. 나중에 사기업에 가보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되겠더라고요. 노동 강도가 한 10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기업이? 공기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공기업 가려고 그러죠. 편하려고. 근데 공기업 가서 잘 된 사람들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구나. 사기업에서는 그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자기 역량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인물이 많이 나와요. 그게 자본주의 또 경제 성장의 기본이군요. 그럼요. 시장 경제의 가장 큰 강점이 그거예요. 그거구나. 경쟁이 없으면 성장이 안 돼. 기술 개발이 안 돼. 네, 너무 좋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윳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미국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일본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막 함부로 막 거기에다가 돈을 다 태우고 이러면 안 되겠네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겠네요. 특히 지금처럼 세계 경제 앞날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최대한 신중하게, 최대한 수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셔야 돼요. 투자도 최대한 신중하게 수비적으로 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현금 보유량을 늘리시는 게 바람직해요. 우리 외환위기 직후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서 떼돈 번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주변에서 주식 투자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싹 사라질 거예요. 다 큰 손해를 보고 이제 누구도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때가 투자의 최적기. 지금까지 손해 보신 분들도 현금화 시켰다. 그때 투자하면 우리 외환위기 직후에 1999년, 2000년도에 그 떼돈 벌었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위기 뒤에는 반드시 큰 기회가 와요. 소장님, 오늘도 이렇게 넘치는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자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과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엄청 큰 영광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경제 병약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게 무려 42년 동안 제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발간한 책이에요. 제가 아주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랜 세월 노력을 기울였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저 책을 꼭 한 번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책은 누구나 경제 위기, 금융 위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하에서 제가 저술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 책에는 금융위기가 벌어지는 경제 원리를 명확하게 밝혀놨어요. 그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들도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강은 추론해 내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책에는 경제 병리학적인 임상 사례들, 세계적으로 겪었던 중요한 경제난, 경제 위기, 경제 재앙들은 거의 다 모두 섭렵해서 저기에서 밝혀놓은 경제 원리를 뒷받침했습니다. 재미로도 읽어보실 가치가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경제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저는 믿고 감히 제가 저 책을 저자가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상 첫 댓글에 고정해서 그 서점 링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미 사서 읽어봤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용식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